안녕하십니까? 내년이면 환갑이 되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 나이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환갑인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됐다고 하면 어떤 이는 능력도 참 좋다며 늦둥이 얻은 걸 축하해주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에게 늦둥이로 얻을 만한 능력은 없었고 30년 동안 저도 모르게 존재하고 있었던 제 아들을 처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아들이 혼의 자식이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오늘은 딸만 둘이었던 저에게 어쩌다 30살인 아들을 하루아침에 얻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한번 써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이 꼭 채택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하네요. 사실 저는 결혼을 2번 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아내와는 재혼을 한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처는 제가 20살일 때 만난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전처의 첫사랑도 저일 만큼 저희는 아주 어린 나이에 만나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습니다. 전처와 저는 성격이 반대였지만 쿵짝이 참 잘 맞았습니다. 생긴 것도 남들이 남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닮았고 좋아하는 것들도 싫어하는 것도 비슷한 저의 천생연분이었죠. 그리고 전처는 그 시절 기나긴 저의 군생활도 기다려주고 교통편이 편리하지도 않은 와중에도 매번 멀리까지 면회도 꾸준히 와줬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저희 사이에는 단 한 번의 마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의 져주는 편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잘 맞는 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저는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애 내내 전처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조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야 돼. 알았지? 처음에는 아내가 야무지고 깍쟁이 같은 성격이기도 하고 제가 취업 준비생이니 저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말은 아내의 진심이 100%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계기는 제가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야, 너 왜 공무원 준비를 해? 공무원으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공무원 준비를 하냐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나 돈 못 버는 남자랑은 결혼 안 할 거라고 했잖아. 너 공무원 할 거면 나랑 헤어져. 제이야, 그 말이 진심이었어? 아무리 그래도 우리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6년이나 만났는데 그 이후로 헤어지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는 공무원 정도면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나 괜찮겠지. 너한테나 괜찮겠지. 나는 그딴 직업 가지는 남자랑 결혼 못해. 너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 나와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럼 우리 진짜 헤어지자. 6년이란 세월이 무슨 소용이니? 어차피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너랑 6년 동안 만난 시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난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해서 말이야. 다신 보지 말자. 아내는 정말 한치의 고민도 조금의 미련도 없이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다더군요. 아내를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이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이랑 살면 너만 고생이다. 쉽진 않겠지만 그런 애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공무원 준비해서 너랑 비슷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도록 해. 처음에는 엄마의 조언을 듣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저와 같은 공무원 일하는 여자를 만나면 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게 맘먹은 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당시 20살 중반밖에 안 됐던 저에게 6년이란 세월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었고 또 첫사랑을 쉽게 잊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저를 떠나가 버린 아내를 찾아가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야, 나는 너랑 못 헤어지겠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가 있어.
차라리 내가 큰 잘못이라도 했으면 염치가 있어서라도 너를 붙잡지 않았을 텐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너도 나 많이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나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그래. 나도 참 많이 사랑했지. 사랑했으니까 고무신도 거꾸로 안 신고 3년 동안 널 기다려줬겠지. 근데 네가 날 배신했어. 너 군대까지 기다려준 내가 돈 못 버는 남자랑은 결혼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감히 네가 그걸 알고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해? 이게 배신이 아닌 뭐야? 아내는 공무원에 아르는 저를 아주 괘씸한 사람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내가 계속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는 공무원을 선택한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너는 다시 나를 만날 마음이 있기라도 해? 그럴 마음이 있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나한테 돌아와 줄지 말해줘. 내가 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말해 뭐해? 나랑 다시 만나고 싶으면 당장 그 공무원 준비 때려쳐. 너 머리도 좋은 애가 왜 그 머리를 썩히려고 그래? 공무원 하지 말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봐. 그럼 내가 너 다시 만나줄게. 대기업? 알겠어. 그럼 내가 공무원은 포기할 테니까 나 다시 만나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갈게. 대기업은 제가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 자체가 경쟁을 하며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제게 주어진 내 할 일만 하면서 평화롭고 편하게 사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일이 힘들지만 대기업보다는 편할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된 것이었는데 저는 아내 때문에 결국 공무원을 포기하고 대기업 입사에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저 때도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더더욱 쉽지 않았죠. 그래도 아내와 했던 약속이 있었으니 대기업에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에 미쳐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다니. 이 애미 말은 안 듣고 귀엽고 여자 말만 듣는구나. 자식놈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 이 말이네. 어머니께서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대기업에 도전하는 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겠다고 몇 년이나 고생했기 때문에 대기업 가라고 시킨 아내와 그런 아내의 말만 듣는 저 때문에 크게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고 아내와 함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내에 대해 안 좋은 감정만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는 단번에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제인이가 그동안 우리 경훈이 고생시킨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대기업 다니는 우리 경훈이에 비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염치라는 게 있으면 너는 우리 경훈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니? 저는 어머니가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내뱉으시며 반대를 하시는 걸 보고 아내가 걱정이 됐습니다. 아내가 당연히 기가 죽고 속상해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오히려 그런 저희 어머니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어머니의 말에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기업 다니는 어머님 아들에 비해 제가 가진 게 없다고요? 어머님 아들이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갔는데요? 저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닌가요? 경훈이를 낳은 건 어머님이겠지만 지금의 경훈이를 만든 건 저라고요. 왜 그걸 생각 못 하세요? 네가 우리 경훈이 닥달하지만 않았어도 우리 경훈이 스트레스 안 받고 공무원 하면서 편히 살을 수 있겠다. 네가 경훈이한테 대기업이니 어쩌니 이사가 소리를 대서 우리 애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 말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간 건 맞아도 어쨌든 우리 경훈이 노력 때문에 들어간 건 사실 아니니? 어머님, 그 노력도 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노력이었어요. 경훈이 애는 인생을 쉽게 살고 싶어 하는 애라 도전도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정신 개조시켜 놓은 거라고요. 어머니와 아내는
저를 두고 한참을 싸웠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내와 결혼식 근처에도 가지 못하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엄마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는 했습니다. 엄마가 아내에게 백기를 든 것이죠. 아휴, 그러도 가능한 내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긴 하지만 걔 말대로 네가 대기업에 들어간 건 어쨌든 제이 때문이니 그 공을 생각해서 결혼 허락은 해주마. 애가 독하긴 해도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제이 말 잘 들어. 그래도 너무 기죽이거나 사람 못 살게 굴면 그때 예미한테 말해. 어머니가 아내의 공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격이 마음에 들지는 않기는 했지만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면 어머니는 제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며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앞으로 대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 나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대출 좀 받아줘. 내 앞으로는 돈이 얼마 안 나오더라고? 대출? 갑자기 무슨 대출? 당신이 그런 큰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야? 어디다 쓰려고? 지금 나 무시해? 나도 큰 돈 쓸 때가 있으니까 지금 당신한테 이야기 꺼낸 거 아니겠어? 내가 뭐 이유 없이 행동하는 거 봤냐고. 결혼 전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결혼 후 아내는 정말 막무가내였습니다. 제 삶에 자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했는지 저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저를 휘두르려고 했죠. 무시한 건 아닌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말해줘야지. 무작정 대출해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어떻게 해줘. 나 빵집 하나 차리려고 그래? 내 친구 동네에 종합병원이 하나 새로 생기는데 거기 1층에 괜찮은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친구가 거기에 빵집 차리면 장사 잘 될 거라고 해서 내가 들어가서 할 생각이야. 왜? 안 돼? 당신 빵도 만들 줄도 모르고 장사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대출까지 해가면서 빵집 차리기엔 너무 도박 아니야? 그리고 친구 말만 철석같이 믿고 그러기엔 너무 위험한데? 제가 조심성이 많은 것도 있지만 생전 빵 한 번 만들어 본 적 없고 빵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빵집을 차린다고 하니 아내 말만 듣고 대출을 해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어머니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싸우던 위인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해주긴 하는데 하다가 영 아니면 바로 손 떼도록 해. 결국 저는 아내에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빵집을 차려주고 말았습니다. 빵집을 차려주면서도 마음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내가 똑똑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큰 돈이 걸려 있으니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불안해하는 저 보란 듯이 빵집을 잘 운영해 나갔습니다. 아내가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빵집의 목이 좋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빵집의 매출을 날로 상승해 갔고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얼굴도 보기 힘들어질 정도로 바빠진 빵집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해? 이 화장품들은 또 뭐야? 당신 화장도 잘 안 하고 옷 사 입는 돈 아깝다고 옷도 안 사 입으면서 무슨 바람이 불었대? 여보, 작은 빵집이긴 해도 어쨌든 나도 사장이잖아. 사장이란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가게를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보여주기식이라도 나도 좀 꾸미고 다녀야 되지 않겠어? 빵집 사장이 된 아내는 생전 관심도 없던 본인 지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단벌 신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옷 한 번 사 입는 꼴을 보여준 적이 없던 아내는 주말만 되면 백화점으로 달려가 옷들을 사 입었고 결혼식 날 말고는 화장 한 번 하지 않던 아내는 매일같이 얼굴에 분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제 눈에는 아내의 어떤 모습도 예뻐 보였지만 꾸미는 모습도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다른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빨래만 좀 해달라고 했잖아. 도대체 며칠째 빨래를 쌓아두고 있는 거야? 입으로 하나도 없네. 바빠서 그래, 바빠서. 그리고 당신 옷은 당신이 빨아서 챙겨 입어. 당신은 바깥 일하는 사람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싶어? 당신만 바깥 일해? 나도 밖에서 일한다고. 그래 당신은 직원 써서 나보다 시간도 많으면서 왜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당신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나는 사업하는 사업가잖아. 어떻게 당신 같은 일개 회사원이 나랑 비교를 해? 어이없네, 진짜.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니 집안일은 나눠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겨우 병원 안에 있는 몇 평 안 되는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거면서 사업한다는 명목하에 평범한 회사원인 저를 무시하며 집안일에 완전히 손을 떼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주말에 어머니 생신이라서 가족들끼리 간단히 저녁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둬. 그리고 선물은 그냥 용돈으로 드리는 걸로 하자. 어머님 용돈 내가 챙겨줄게. 근데 나 주말에 사업가 친구들 모임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당신 혼자 갔다 와. 당신, 저번 명절에도 일 때문에 바쁘다고 집에 안 갔었잖아. 이번에도 빠지면 어머니 화내실 거야. 가자. 어머니도 참 너무하신다. 사업하는 며느리 그렇게 괴롭히고 싶으시대? 그래, 당신이 중간에서 잘 말해주면 어머니 화낼 일도 없으실 거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좀 잘해봐. 아내가 저희 어머니와 사이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며느리 노릇은 톡톡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며느리 노릇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책 잡히기 싫었던 거였죠. 그랬던 아내는 빵집을 운영하면서부터 저희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은 시댁이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라도 가고 싶지 않았겠죠. 사업을 하면서도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아내는 자신의 친정에까지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장모님 지금 혈압 오르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 장인어른이 지금 심각하다고 연락하셔서 나 지금 병원이야. 당신 어디야? 집이야? 나 지금 친구들 만나는 중? 애들이랑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던 중이라서 연락 온지도 모르고 있었네? 친구들이랑 무슨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연락을 이렇게 못 받아. 일단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장모님 지금 위독하셔. 아니야. 엄마 이전에도 혈압 때문에 몇 번 쓰러지셨어? 병원에서 심각하다고 하셔도 별일 아닐 거니까 너무 유난 떨지 말고. 우리 아빠나 당신이 좀 챙겨줘. 우리 아버지 열이시잖아? 아내는 자신의 친정엄마가 쓰러지셔서 위독한 상황에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시댁일도 그리고 자신의 친정집 일도 모두 저에게 떠넘겨버렸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제가 아내에게 빵집을 그만 접으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면 그 빵집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 당신 그 일 시작하고 바빠진 거 어느 정도는 인정할게. 그런데 가족들도 내팽개칠 정도로 바쁘게 지낼 일이냐고. 내가 볼 때 당신 빵집 때문에 바쁘다고 하는 거 다 핑계야. 당신 지금 헛짓거리하고 다니고 있지. 내가 모를 줄 알아? 헛짓거리라니? 당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솔직히 지금 이 집에서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구야? 나지? 내가 그렇게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니까 돈을 그만큼이나 벌어올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당신 앞으로 대출 받은 것도 나 덕분에 거의 다 갚은 거 아니야?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야지. 내가 이 집 가장이 됐는데. 돈만 많이 벌으면 가장이야? 가정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이 무슨 가장이야. 당신 돈 못 벌어와도 되고 집에만 있어도 되니까 빵집 문 닫아. 아내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 다 그 빵집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아내가 빵집 문을 열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계속해서 아내를 밖으로 끌어들이는 저는
모르는 아내 친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면 당신 소진이라는 그 친구랑도 그만 만나. 수진 씨는 당신 기운인 거 알면서도 계속 밖으로 불러내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기본이 안 됐어? 당신 그 사람이랑 그만 어울려. 싫은데? 지금 내가 소진이 덕분에 이렇게 잘 됐는데 어떻게 내가 먼저 소진을 끊어내? 나 앞으로 계속 소진이 만날 거니까 당신은 내 인간관계 신경 꺼. 내가 집안일에 손을 놔서 당신 지금 이런 거면 내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할게. 그럼 됐지. 더 이상 아내와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빵집 문을 닫으라는 저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아내와 대치를 하다 저희는 매일같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았죠. 서로가 지쳐갈 정도로 매일을 싸우게 되자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말도 없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이해 못해주는 남편과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잠깐 떨어져 지내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메모 한 장만 달랑 남겨두고 집을 나가버린 아내는 찾으러 저는 아내가 운영한다는 빵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오지 못하게 해서 오랜만에 들린 빵집인데 직원들이 모두 바뀌었는지 제가 아는 직원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이요?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자신이 이 빵집의 사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장 이재희 씨 아닌가요? 저 이재희 씨 남편 되는 사람인데 그쪽이 여기 사장님이시라고요? 아, 이재 씨는 이전 사장님이신데요. 남편분이신데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저 한 달 전에 이재희 씨한테 이 빵집 넘겨받았어요. 정말 남편 맞아요? 빵집 사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저를 의심하고 드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는 빵집의 새로운 사장님을 뒤로하고 저는 아내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내가 집에 나갔을 땐 아내를 잘 달래주고 몇 번 맞춰주다 보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내가 저 몰래 빵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사라져버린 거라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아내의 행방을 찾아 헤맸습니다. 제가 거의 아내를 괴롭히다시피 연락을 하니 결국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가지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했잖아. 왜 내 말을 무시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당신 빵집 다른 사람한테 넘겼던데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빵집을 넘긴 거야?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해야 돼? 그 빵집 내 빵집이지 당신 빵집 아니야. 사장인 내가 넘긴다는데 당신이 왜? 그리고 당신 어차피 내 빵집에 관심도 없었잖아. 왜 이제 와서 참견질이야? 말도 없이 집도 나가고 말도 없이 가게도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그걸 알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당신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줄 것을 요구하자 아내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종이 한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나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일주일 넘게 고민해봤는데 우리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게 서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갑자기 이혼은 또 무슨 이혼이야? 요즘 세상에 이혼하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니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이혼을 해? 지금은 이혼이 아무것도 아닌 시대지만 제가 이혼할 때만 해도 이혼을 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도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이혼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이에 왜 문제가 없어? 눈만 마주치면 해결 못할 일로 싸우는 것도 그래. 당신이 내 일 이해 못해줘서 그렇게 된 거잖아. 나는 내 일을 이해 못해주는 당신이랑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살다가는 숨막혀 죽을 것만 같다고.
우리 대화만 더 나누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솔직히 당신 빵집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에 문제가 전혀 없었어. 당신이 빵집 한다고 밖으로 나들면서부터 우리 사이가 틀어진 거 몰랐어 그래? 이것 봐. 당신은 지금도 내 탓을 하고 있잖아? 빵집 차린다고 당신 앞으로 빌린 대출금 남은 건 갚아주고 갈 테니까 좋게 말할 때 이혼서류 도장 찍어. 그리고 이혼 도장 찍기 전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아내는 자신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 한 장만 저에게 던져준 뒤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 아내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미 돌아선 아내의 마음을 돌릴 자신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혼만큼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제가 아내를 붙잡기 위해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마음은 정말 단단히 돌아섰는지 아무리 붙잡아도 마음을 되돌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 알게 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남들 시선 때문에 그러는 거면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그날은 애랑 더 살아봤자 너만 고생이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애라도 못 사니. 첫사랑인 건 나발이고 이제 그만 끝내. 어머니를 포함해 저희 가족들 모두가 저의 이혼을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는 아내가 던져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힘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끝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혼해줘서 고마워. 나도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중엔 당신도 이런 내 선택에 감사할지도 몰라. 당신이랑 내 사이에 나중이라는 건 없으니까 고맙다는 소리 듣고 싶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줄게. 이혼해줘서 고맙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내와 이혼을 한 후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내와 함께 이혼 10년이란 세월을 쉽게 잊어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저의 연인이자 저의 가족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내를 다 잊고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자신이 없었던 저는 한참을 혼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더 늦기 전에 새 출발해라. 평생 오래 미뤄 살다 늙어 죽을게냐? 라며 재혼을 재촉하셨지만 집과 회사만 반복하던 제가 마땅히 재혼할 사람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이 제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흔이 될 때쯤 어느 여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직원이었는데 회사 동기가 회사 사람들 몰래 저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강 과장도 이혼해서 언제 산지 꽤 됐대. 남편이 바람나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강 과장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다리 놔주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만나봐. 회사에는 절대 소문 안 나게 내가 잘해볼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저에겐 힘든 일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사 안의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 겁이 났습니다. 괜히 만났다가 소문이 잘못 나기 시작하면 저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를지도 몰랐으니까요. 그 걱정에 제가 몇 번이나 거절을 하자 동기가 소개해준다는 그 당사자가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회사 근처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민경훈 과장님 맞으시죠? 저 마케팅 부서 강세영이에요. 저 아시죠? 한번 만나 뵙고 싶은데 계속 인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주변에 회사 사람도 없는 거 보고 왔으니까 안심하세요. 어떻게든 회피하고 있던 인연이 결국 이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동기의 말대로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동안 제가 만남을 피해왔나 싶더라고요. 서로를 알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희는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서로 재혼인 만큼 결혼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한 뒤 살림을 합쳤습니다. 저와 같이 평화주의자 성격인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전처와 결혼하고 난 후 매일 불안에 떨며 살았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의 삶이었죠. 재혼을 하고 저희에게 바로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저도 나이가 있는 편이라 아이를 포기하고 둘만 사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적처럼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고 저희는 그렇게 연년생의 두 딸을 얻었습니다. 첫 결혼을 했을 땐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제 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결혼이라는 게 안정적인 것이고 사람의 인생에 큰 행복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사 같은 지금의 아내와 토끼 같은 두 딸들 덕분에 그 힘겨운 회사 생활도 버티며 지금까지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시절과는 달리 쉰이라는 나이가 한참 넘은 지금은 마음 편히 정년퇴직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로 생면부지 어떤 젊은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누가 이사님 찾아왔는데요? 이름이 최재민이라고 하는데 이사님 아시는 분일까요? 최재민? 처음 듣는 이름인데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다시 확인해봐. 그분이 이재희 씨 아들이라고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할까요? 들여보낼까요? 30년 만에 전처의 이름을 듣게 되자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회사는 보는 눈이 많아 일단 제가 밖으로 나가 저를 찾아온 젊은 남자를 대면했습니다. 저를 찾아온 젊은 남자는 마냥 어려워 보이지만은 않은 나이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와 전처는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저를 찾아왔나 싶었어요.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죠? 이재희 씨랑은 무슨 관계길래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그 사람이랑 저랑 안 보고 산 지 30년도 더 됐는데요. 민경훈이라는 사람이 제 아버지라고 하셔서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저 이재희 씨 아들이거든요. 저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전처의 아들의 말에 저는 크게 웃어 보였습니다. 전처가 자신의 아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전처의 아들이 전처의 거짓말에 홀딱 속아 저를 찾아왔나 싶었죠. 그쪽 엄마가 그쪽한테 무슨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쪽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재희 씨랑 같이 살았던 건 맞지만 저희 사이에 아들은 없었습니다. 딸도 없고요. 그 어떤 자식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가 모르셨던 것 뿐입니다. 저 아버지 자식 맞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친자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젊은 남자는 자신이 저의 아들이 맞는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믿어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무작정 제 아들이라고 하면 저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제게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10살 때까지만 해도 그 아버지가 저희 친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죠. 그 아버지도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제가 본인과 닮은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10살 때 의사였던 아버지께서 엄마 몰래 친자검사를 하셨고 그때 제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셨습니다. 의사요? 의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제희 그 사람이 저랑 이혼하고 의사랑 재혼을 했나요? 네. 엄마가 아버지 병원 건물에 있는 빵집을 하시다가 아버지를 알게 돼서 재혼을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었고 제가 10살이 되던 해 그 집에서 어머니랑 쫓겨나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라고 찾아온 젊은 남자의 말을 정리해보면 전처는 병원 안에서 빵집을 운영하면서 그 병원에 일하는 의사와 눈이 맞아 임신한 상태로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의사와 재혼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의사와 재혼을 할 때 전처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의사의 아이라고 속이고 결혼을 한 듯 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쫓겨나자마자 저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버리시고 엄마가 도망을 가셨어요. 새 출발을 하시겠다면서 말이에요. 제가 엄마의 새 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친아버지한테라도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대요. 아버지는 이미 재혼을 하셨다고요. 아들은 제가 몰랐던 지난 과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며 오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를 버리고 갔던 엄마가 20년 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저를 버리고 간 엄마랑 평생 원망만 하고 살았었는데 그래도 다시 연락을 주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췌장암에 걸려 죽기 직전이라 저를 찾으신 거였어요. 췌장암이라고요? 죽기 전에 연락을 준 거면 그럼 이재희 씨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어서 연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친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저보고 아버지한테 찾아가 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라면 저를 받아주실 거라고요. 30년 만에 밝혀진 경악스러운 진실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지만 제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밝히며 오열을 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차마 당황한 티를 낼 수는 없어 먼저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잘 찾아왔어요. 잘 찾아왔고 그동안 고생했어요. 저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가 먼저 나서서 찾았을 텐데 나도 아버지로서 참 미안합니다. 친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엄마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버려져 평생 혼자 살아왔을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과 별개로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의 존재를 바로 받아들이기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사실을 아내에게 먼저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당신은 얼마나 놀랬어? 존지도 모르던 아들이 30년 만에 나타나다니. 그 애도 참 고생 많았겠다. 혼자 살아오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당신 찾아오기까지 지도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앞으로 내 역할이 중요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일단은 당신이랑 이야기를 해보고 당신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내 의견 물을 게 뭐 있어. 당신 마음이 곧 내 마음이지. 언제 한번 집으로 데려와. 아들이랑 잘 이야기해보자 우리. 아내는 30년 만에 저를 찾아온 아들을 가엾게 일겨주었습니다. 이미 부모에게서 2번이나 버림받은 아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도 알려주고 싶었죠. 재빈아, 불편하겠지만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지 않을래? 엄마랑 동생들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재민이 너랑 같이 살아도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냥 살던 곳에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도 평생 떨어져 살아서 남이나 다름없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가서 살면 가족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집으로 같이 들어와 살자고 하는 저희 가족의 제안에 아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다른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재민아, 다음 주 주말에 가족들끼리 여수를 여행 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날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꼭 우리랑 같이 여행 가자. 알겠지? 아들과 함께할 시간을 일부러라도 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평일에도 저녁을 한두 번씩 같이 먹는다거나 주말에 아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여행을 간다거나 해서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살을 부대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었죠. 그러자 아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전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도 좋은데 할머니랑 같이 살아보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면 할머니랑 같이 살아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손자 사랑은 아무래도 할머니잖아요. 저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얻어먹으면서 지내볼게요.
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나타나고 가장 기뻐하면서도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어머니셨거든요. 어머니도 지금부터라도 아들에게 평생 주지 못한 사랑을 줘야 된다며 눈만 뜨면 손자 걱정을 하시긴 했습니다. 아들이 나타난 지 지금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아들은 어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저희 가족과도 거의 매일같이 보며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아내에게도 엄마라고 부르며 두 여동생들과도 매우 잘 지내고 있죠. 그리고 아들은 지금 수능 공부 중에 있습니다. 재민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한 게 있니?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재민이 너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저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20살 때 친구들 다 대학 가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도와만 주신다면 저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어요. 아내 덕분에 저희 아들은 30이 넘은 나이에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아들이라 저도 그런 아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소중히 대해주는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는데 아내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이지. 입장이 바뀌었었다면 당신도 나랑 똑같이 했을 거야. 재민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우리가 다 치유해주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혼자서 잘 자라준 든든한 아들이 하늘에 뚝 하고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안 그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퇴직을 하면 아내랑 같이 귀농해서 소소하게 텃밭이나 가꾸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타난 이후 저는 앞으로 제 삶의 계획을 몽땅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서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때까지 저는 아들을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제 아들에게 그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과 하지 못한 아비 노릇을 할 생각이랍니다. 물론 평생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고 여전하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저는 참 복받은 삶인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써내려오면서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린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저희 가족에게 많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평안이 깃들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